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과 가족주의는 여전히 안전할까? 마지막 세미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은 이거거든요. 먼저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에 요게 헤겔이죠, 헤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인데, 엥겔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랑 토론하면서 나중에 썼던 것이 뭐 사유재산,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이라는 책인 거예요. 근데 이 헤겔과 마르크스, 엥겔스가 보는 가족이 너무 달라요. 그럼 가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됐다가 싸우면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뭐 다른 여성을 또는 남성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데 불안정한 건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대단히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건 거예요. 내가 오늘은 사랑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 다음날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관적인 사랑을 제도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변하더라도 묶어놓으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랑, 결혼이죠. 이 결혼이라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둘이 완전한 합일의 객관적인 계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합일이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거죠. 둘이 하나가 됐죠. 근데 완전한 합일의 객관적인 계기가 뭐냐면 자녀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건데, 결혼은 사랑이 제도화된 건 것은 주관이 객관적으로 바뀌는 건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륜의 어떤 그 본성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그런 결혼이 완전한 합일의 증표, 그리고 완전히 객관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이를 낳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인륜성의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헤겔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헤겔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결혼이 과연 정말 그런 거냐, 현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헤겔의 하나였던 그 절대이성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패밀리가 이제 저기 가족이잖아요. 패밀리가 가족인데, 로마 시대에 파밀리아가 있었대요. 로마 시대의 파밀리아는 뭐냐면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노예 소유주, 노예 소유주가 갖고 있는 노예들을 패밀리아라 그랬다는 건 거예요. 패밀리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저 말에서 본 것처럼 남성이 자기가 소유하는 아이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족인 건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재산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남성의. 그러니까 남성은 그 어떤 그 억압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남성이 자기가 자기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인 건 거고, 그리고 그것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들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노동력이 재생산됐다는 건 거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건 뭘까?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 사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이제 질서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질서들이 잘 지켜지는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부르주아지들만 그랬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아까 저런 패밀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그 돈이 있는 부르주아지들이 자기의 식솔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대부분 결혼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생활이라는 것은 독신적인 생활이었고, 그리고 공인된 매춘을 만들어내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번 돈을 갖고 매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엥겔스라든가 마르크스가 봤던 것은 자본주의가 하나의 어떤 그 생산의 주요한 기능으로, 생산의 관점에서 주요한 기능으로 가족이라는 것들을 창출해 냈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주요한 재생산의 기능으로 봤는데, 그런 기능들 중에 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상당히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것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봤던 가족일 수 있는데, 화목한 규율 가족 엘버트 공의 엄격한 도덕성. 이게 뭐냐면, 이 빅토리아라는 여왕이죠. 빅토리아라는 여왕의 남편이 엘버트 공이었거든요. 그 엘버트 공은 상당한 도덕적인 어떤 그 태도들을 취했거든요. 9명의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의무들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는 남편이 42살인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검은 옷만 입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상당한 예의를 다했던 거죠. 이게 이제 얘기했던 부르주아지 가족의 원형이었고, 그런 부르주아지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반의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의 그걸 보면서 따랐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중간 계급의 이상향이 아버지의 지적 도덕적 권위, 아버지는 지적 도덕적 권위의 화신이고, 그리고 남편의 내조자인 이제 아내인 건 거죠. 남편의 내조자인 아내였던 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19세기의 빅토리아 시대의 가족의 이상형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저런 가부장적인 능력 또는 어떤 그 책무하에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게 됐고,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이제 살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산업화가 막 진전이 되고, 이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지가 나오고, 한쪽에선 프롤레타리아트, 아까 매춘굴에 가서 이제 자기 어떤 욕망들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한 상태였던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은 이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가족이죠. 이때 이제 어떤 엄격한 도덕률이 있었었고, 공리주의적인 정치관, 그러니까 공리적인 건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건 거죠. 그리고 자유 방임주의 경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그 재화를 얻어야 되는, 재화 서비스를 얻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 기반하고, 그 다음에 화목한 규율가족이라는 엘버트 공과 빅토리아 여왕이 만들어냈던 그런 이미지의 기반을 한, 그러한 기준 하에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 계급의 이상향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은 감정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의 관계로 근대적인 가족들을 만들었다. 어떤 거냐면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산을 어떤 그 규율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자본주의 장치로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베벨이라는 사람은 가족이 투기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거래인 거고, 결혼 상담서가 그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짓과 위선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건 거다. 요 이제 논문이 하수정이라는 분이 쓴 빅토리아 시대의 부르주아지 가족 이데올로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숲은 냄비가 끓고 있는 불꽃 일렁이는 재단 위에서 청춘과 자유분방함, 그리고 아름다움, 즐거운 감정 등이 모두 희생된다. 옛날 고대인들에게 화덕은 신성하였으며 따라서 화덕은 수호신을 모셔 놓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오로지 집을 안락하게 유지하며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성실한 독일 가정주부를 조금씩 죽음으로 몰아넣는 괴물로 변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하덕을 과거 그때와 똑같이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을 화덕으로 본 거죠. 그리고 화덕 속의 여인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 헤겔이 봤던 거와는 달리 상당히 이제 이 근대적인 가족의 형태들은 마르크스가 왔었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건 거죠. 이때 부르주아지들은 가족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엄격한 도덕률에 기반한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이지. 엘버트 공이 가졌던 건데, 새로운 주인공은 신사복을 입고 방수용 구두를 신었으며 서류 가방과 우산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자신의 사업과 가족을 아끼는 남성이었다. 그는 애정 깊은 혹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남편이자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업 파트너이며 절도를 지키고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는 쾌락에 빠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 때문에 신문을 읽고 신앙심이 있든 없든 교회에 가는 사람이었다. 이 자아상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내의 존재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마르크스는 그렇게 탄생한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어떤 생산을 담당했고,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이 어떤 남편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어떤 억압적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에게는 억압적일 테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족은 이런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르크스가 봤던 가족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헤겔의 가족과 마르크스의 가족,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판단을 하는데 더 정서적으로 가깝습니까? 이제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알티세의 얘기인 거예요. 알티세라는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알티세는 가족을 국가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을 국가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 자, 국가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는 건가요. RSA와 ISA. R은 이제 그래서 리프레시브, 억압적 이런 뜻이고요. 억압적 스테이트 어퍼라투스, 그러니까 억압적 국가기구. 그러니까 국가는 사람들을 폭력을 가지고 억압한다는 건가요. 그 폭력의 기구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거겠죠. 근데 국가는 그것만을 갖고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고 ISA,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는 공권력이라고 불리는 폭력으로, 또 하나는 동의거든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정의로운 존재고,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들에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언론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티세는 뭐냐면 학교가 가족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예전에는 중세 때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논리들을 만들었다면, 학교가 논리를 만드는데 그 학교는 개인과 가족을 생산의 주체로 호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면 뭘 배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전적인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에 기반해서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생산의 주체를 호명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알티스는 이해하려고 하는 건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 가족은 이데올로기의 구성물이다. 지배 질서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하나의 어떤 기구인 건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자본주의 생산력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장소로서 이 가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지난번에 뭐라 하냐면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건가 하는 것이 민족을 만들었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들도 알고 보면 가족주의가 가족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럼 그 가족주의는 뭐냐면 당시의 권력이죠. 권력 또는 그 권력이 국가를 매개한 그 권력이 근대적인 가족을 만들었다. 그 근대적인 가족의 이제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생산이라든가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생산을 동원하는 기초 단위로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헤겔하고 마르크스하고 달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얘기에 꼭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찌되었거나 가족이라는 기능들이 어떤 그 기본적인 생존의 어떤 기초 단위가 되는데 근데 그런 가족을 국가는 끊임없이 불러내는 건 거죠. 불러내서 하나의 가족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 이면에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가 가족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주의가 탄생을 한 건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전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어떤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구성원들끼리 나눠 받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요 유형이죠. 요 유형인데, 요거는 하나의 어떤 그 가족을 어떻게 호명을 하느냐.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자들은 가족이라는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데 그 속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들은 저기에서 시장에서 탈락된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자녀적인 복지, 선별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건 거다. 이렇게 보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시장에 나와서 경제를 책임지고, 엄마는 집에서 현모양처로서 자녀들이라는 것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복지국가와 가족은 상당한 유사성들이 있다. 아까 그 알티세가 국가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형태를 호명하잖아요. 가족은 이래야 돼 했을 때 자유주의 국가,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호명하냐면, 너희들이 시장이라는 정글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나가는 용사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냐면, 아버지가 시장에 나가서 내가 노동력을 다 팔고 오게 되면 이제 이 노동력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럼 또 다시 나가고 아버지는 또 물건을 팔고 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엄마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다가 자녀를 또 키우면서 사회적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신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그 국가가 가족을 호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레이코프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엄격한 아버지 모델이다. 엄격한 가부장적인 아버지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모델은 이런 모델인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엄격한 아버지는 정글 속에 나가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는 건 거죠. 그리고 벌어갖고 오면 엄마가 그것을 집에서 아무튼 요리를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의 가사노동으로 다시 이제 하는 건 거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모델인데,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조합주의 모델. 아까가 자유주의 국가 모델, 복지국가 모델, 이건 조합주의 국가 모델인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가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 거예요. 너는 시장에 나갈 때 국가가 아까는 개개인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릇 알아서 아버지가 주로 나와가지고 돈을 벌고 가면 엄마가 그것을 현모양처했다면 이 모델은 뭐냐면 아버지가 시장에 나왔을 때 국가가 아버지를 보호해 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브레드 위너니 빵을 벌어오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면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몰아주는 건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가 이제 딱 그걸 가지고 집에 가는 건 거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그 국가가 붙고 시장에서 벌은 거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보험 제도다. 그 사회보험 제도는 그러니까 엄마라든가 자녀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존해 주는 건 거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모델은 가장이죠. 가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장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장을 중심으로 한 이 아버지는 굉장히 온정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에서는 엄격한 아버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한 우리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온정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데 국가도 그 아버지가 잘 벌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어오면서 요때 요 가족을 표준화된 가정 모델을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딸. 이게 4명이 표준화된 가정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A, B, C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악이 되더라도 그 가족이 아버지를 밀어주면서 저렇게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니까 가족이 최악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아주 그냥 뭐랄까, 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해진다면 그런데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D, E, F 이렇게 이 가족의 어떤 뭐랄까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이걸 소국적 노동시장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연공서열이라든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건가요. 자, 요게 이제, 조합주의 모델, 그리고 여기서의 아버지는 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장인 아버지를 국가는 밀어줘야 되고, 뭐, 요런 정책들이 나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조합주의적 모델인데, 이 조합주의적 모델을 또 다른 방식으로는 보수주의적인 모델. 왜냐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제 꾸려지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모델이 요 모델인 건가요. 보시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밀어주지 않아요. 모든 개개인들을 동등하게 밀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현모양처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장해 줘. 시장에서도 동등하게 보장해주고 제도도 동등하게 보장을 해주고 이게 보편적 복지인 건 거죠. 그리고 시장에 나왔을 때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성평등의 다양한 가족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마르크스는 뭐라 그러냐면 그 가족이 유지가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한테 굳이 의존 안 해도 되거든요. 사회보장이 보편적으로 개개인들에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떠냐면 표준 가족 모델이라는 것이 많이 깨져나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국가에서 보게 되면 한 50%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상 결혼이 아니라 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거의 한 50%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가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이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과 가족을 호명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보게 되면 국가는 시장을 지지를 하고 개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서 국가가 시장을 지지하고 시장에 나간 개인들이 들어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거죠. 이때 저 개인이 아버지잖아요. 저 개인이 아버지인데 저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면 가족 중에 엄마가 나가요. 파트타임으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가족이 가운데 한번 보시면 국가는 가족을 지원을 해요. 가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특히 아버지를 지원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가족이 속에 있는 그 개개인들이
국가는 이제 아버지를 매개로 한 가족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고 시장에서부터 영향력을 좀 덜 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회보장으로 지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 모델이고. 세 번째 저기는 이제 적극적 시장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개인도 지지해서 그 개개인들이 가족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은 엄마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 건 거죠. 이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겔이 봤던 아주 이상적인 완전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것과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가족은 상당히 경제적인 관점도 계급적인 관점에서 가족인데, 근데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라는 것을 그 국가의 이념에 맞게, 레짐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가족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국가 유형들이 에스핑 앤더슨이 이제 자유주의 복지 레짐, 조합주의 복지 레짐, 삼인주의 복지 레짐에 따라서 가족의 유형과 삶의 형태들이 저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건 거거든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삼인주의로 가게 되면 아이를 키운다든가 돌봄을 한다는 것을 탈가족화 시키거든요. 사회가 보장하는 거니까. 탈가족화 시키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탈상품화 시키는 거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탈가족화, 가족의 책임들이 훨씬 줄어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은 그렇게 가는 건 거고, 제일 왼쪽은 모든 것들을 상품화 시키려고 해요. 돌봄도 상품이고, 교육도 상품이고, 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엄마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유주의 레짐과 삼인주의 레짐과 조합주의 레짐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 제일 오른쪽이 온정적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국민의 집 속의 평등한 가족이다. 가족이 이제 달라지는 건 거죠. 남성의 돌봄도 자유주의에서 보면 가족화 시킨다면, 가운데 보면 남성의 여성화. 남성의 여성화는 뭐냐면 어릴 때서부터 똑같이 설거지하는 것, 똑같이 다리미질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남성, 가부장적인 남성을 이제 여성하고, 여성을 남성하고, 무찌라는 건 이런 거, 탈가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탈가족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른쪽을 보면 조합주의 레짐, 아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복지 레짐이 들어오는 거니까 탈가족화가 일어난다. 요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양의 책임을 보게 되면 시장 기반의 1인 또는 2인은 엄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또는 이제 3인주의에서 엄마 아빠가 동등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주의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교육을 통해 갖고 오른쪽과 가운데와 왼쪽이 다 다르게 이제 만들어내는 건 거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한국의 가족은 어디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레짐은 자유주의일 것 같아요? 삼인주의일 것 같아요? 조합주의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요거는, 이 이명호라는 분이 이제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 중심주의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자, 가족주의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건가요? 하나는 가족 중심주의, 두 번째가 가족 지향주의, 세 번째가 가족 애착주의, 이런 건가요? 자, 근데 가족 애착주의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정서라는 건가요?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게 가족 애착주의가. 그래서 뭐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소위 우리가 가족주의가 나쁘지, 가족이라는 것 자체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든가 어떤 보편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족 애착주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가족 지향주의는 뭐냐면 생존과 생활의 단위가 이 가족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농촌 사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중세 봉건제 사회,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이 대가족이죠. 대가족이 이제 형님, 아우무, 아무슨 이렇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그 물물교환도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근대 이전에 일반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이 생활 공동체라고 이제 보는 건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것은 가족 지향주의, 가족 애착주의는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가족 중심주의를 갖고 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토론하면서 가족주의에 있었을 때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생활 양식을 가족 중심주의로 표현하자 가족적 관계를 다른 관계에도 적용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가족이 위치한다. 자, 이건 두 가지인 건데요. 한 가지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가족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가족은 뭐냐면 일단 그 생존의 기본 단위인 건 거예요. 내가 벌어서 먹는 생존의 기본 단위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확장되냐 하면은 아까 우리 강상준 교수가 얘기했던 데서는 어디로 확장되냐면 이제 공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회사는 가족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로 이제 확장 늘어서 가족의 아버지에게는 효를 얘기하고 어떻게 돼요? 국가의 아버지에게는 충을 얘기하고 충효가 이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제 여기 혈연주의 이 정실주의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주의가 이제 비판을 받는 건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생활 기준이라는 건가요. 자, 우리는 가족 지향주의, 가족 애착주의를 그냥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가족 중심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를 가족주의로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가족주의를 나눌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건가.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족주의와 가족 중심주의를 이 논문은 이제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위세가 개인의 위세를 대리하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 농업 경제인 건 거고, 부계 혈족 중심의 가족인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중세 때는 종교가 이런 정당성을 보여했고, 이랬다면 가족 중심주의는 개인적 단위 경제 활동의 기초가 경제 구조인 거고, 부부 중심의 가족제 된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거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가족 그 자체가 굉장히 절대화되고, 그리고 개별 가족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여기서 나오는 건 거다. 우리 이제 이런 건 거죠. 자, 그렇게 가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서유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오게 되면서 가족주의가 자유주의 국가 있잖아요. 아까 자유주의 국가처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을 때예요. 탈상품화의 수준이 낮고, 그리고 가족이 정글 같은 시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 때 자유주의 국가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점점 가족이 해야 될 돌봄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조합주의 모델에서 3인주의 모델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땠냐면 근대 국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줬어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정치권을 주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점점 가면서 뭘 주냐면 사회권을 주거든요. 사회권을 줄 때 아까 3인주의 국가의 그런 가족, 성평등의 가족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권이 보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압도적으로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찍어 누르면서 자유권도 잘 보장이 안 된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믿을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경제 단위가 자유권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치권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아버지가 그 위험한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가족이라는 것 속에서 아버지가 전권을 짓고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생존도 진두지휘하고 온갖 온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부장적으로 이제 진두지휘를 하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 국가가 거쳐오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잘 경험하지 못한 상태들 속에서 국가가 위로부터 압도적으로 뭘 누르냐면은 너네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또 너희들의 가족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폭력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근대라는 외부로부터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채호라든가 이런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은식 이런 근대 개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은 가족이 있는 줄 말고 국가가 있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를 억압했지, 국가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권을 주고 정치권을 주고 사회권의 투쟁의 영역으로서 국가를 경험해보지, 근대 국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가족이 하나의 억압의 장소가 되고, 그 가족이 오롯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 가족의 어떤 그 사회화가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가 됐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개화기 때 이 양반들이 이제 뭐라 하면 한국은 이 국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을 집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족밖에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가족의 집착이 근대 국가 수립도 방해를 했다. 우리는 사회로 나오기보다는 가족 내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가족주의는 이제 본 것처럼 이렇게, 가족주의는 가족 중심주의 약화와 가족 확대주의. 가족 중심주의는 뭐냐면 가족이 오롯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건 거지. 거기에다가 가족 확대주의는 뭐냐면 그런 가족이 사회로, 시민사회로, 국가로 확대됐다는 건 거예요. 공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사장님도 우리 가족인 건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도 내 가족처럼 뭐 이렇게 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분이 이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족 중심주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족주의는 가족 확대주의로 가야 되고, 근대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운데가 전데 왼쪽이 형이고 오른쪽이 누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야말로 정말로 이런 의무들을 다 했던 거죠. 그 의무들을 다 했던 게 누구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인 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형제들 간에 우리가 믿을 것은 형제들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서로들 간에 서로 공평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격려하고 너희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뭐 데모 같은 걸 나갈 때 엄마가 나가는 걸 울면서 보내줬어요. 그 왜 엄마가 왜 보내준지 아세요? 보내준 것이 뭐냐면 그때 엄마는 민주화 이런 개념보다도 너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나라는 이 국민교육 헌장의 나라거든요. 민족 중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애국애족을 해야 되는 나라, 이제 이런 나라인 건 거고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이제 한편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근로자로 호명하면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호명했다는 건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노동윤리를 통해서 근로자로 호명하고 산업전사로 호명하고, 또 한편에서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족윤리들을 이제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명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천명의 기본적인 그 소스는 아까 국민교육 헌장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을 썼던 그 박정원 교수와 같은 분들이 이제 천명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가족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인데,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근로자로서의 아버지인 건 거고, 그러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는 뭐냐면 그 가족의 권위를 담당해야 되는 아버지인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 훈련을 받아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정치에 눈 감고 경제와 가족 생존을 책임지는 아버지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근본적으로 저 천명은 정치에 눈을 감아야 돼요. 왜 정치에 눈을 감냐면 정치에 눈을 뜨는 순간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으로서 호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또 다른 가족이 국가인 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호명이 돼서 침묵하면서 정치에 눈 감으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상가족은, 우리 한국적인 정상가족은 그 가족에 빨갱이가 있으면 안 돼요. 빨갱이가 없어요. 이게 반공주의죠. 빨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족 내에서 효를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국가에 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효충이죠. 그리고 정치에 눈 감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가족. 이게 우리 정상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도 우리 이럴 때 정상 가족이었던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랬을 때 정상 가족인 거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한국의 이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랬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또다시 이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됐고, 다라 장사를 해야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교육 현장에서 했던 충실, 탈정치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됐던 건 거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상 가족은, 이제 그렇게 호명된 건 거다. 그리고 이 정상 가족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됐다 해서 제가 이걸 그려본 요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가족은 밑바닥에, 제일 밑바닥에 반공주의가 깔려 있는 건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쓰는 장소가 제일 밑바닥에 뭐가 깔리냐면 반공주의가 깔리고, 그 바로 위가 뭐가 깔려요? 발전주의가 깔리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족의 이데올로기가 거의 이제 서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근로자로서, 그 다음에 어떤 이 국가에 충실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위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신자유주의가 내려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까 사민주의와 같은 사회권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들 속에서 밑으로부터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호명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가족이 만들어지는데, 위로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한국의 가족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 반공주의와 발전주의, 유교주의, 신자유주의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가족은 늘 우리는 피난처 가족으로서, 이 자녀적 복지 이전에 국가가 더 책임져야 되는 피난처 가족으로 소명이 돼야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면 늘 그 자산조사를 할 때 가족이 있느냐, 의무부양 가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해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가족의 신성성, 우리는 가족이 굉장히 신성했죠. 신성성일 때, 가족의 신성성에 지금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표현하냐면 그 이후에 페미니즘으로부터, 여성주의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탈정치화된 어떤 그 가족, 특히 그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국민으로 소명이 됐지 시민으로 소명된 적이 없다. 권리를 갖는 이제 그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과 억압의 공간이 가족이 된 건 거죠.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되게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가 불평등하고 일의 배분에 있어서, 엄마가 나중에 나가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이 더 많은 일의 배분을 받는 건 거죠. 가장하고 차남하고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녀 중에서 여성 자녀하고 남성 자녀하고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로부터 이 발전 가족으로부터, 발전 국가가 발전 가족을 이제 우리가 호명한 거죠. 발전 가족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아까 가부장주의와 그리고 국민으로서 호명되는 탈정치가 됐고, 그래서 국가가 호명한 이 가족이 불평등한 배분에 이제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는가, 안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족은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죠. 1인 가족,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이제 등장하고, 성소수자들의 가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능력이 굉장히 급격히 이제 취약해지는 건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장기였고, 집값도 쌌다라면,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보장을 했던가, 아버지라든가 가족을 보호했다면, 지금은 자녀도 한 명 낳고 저성장기고 집값도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들이 100살까지, 9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가족이 더 이상 우리 근대가 호명했던, 우리 근대화를 통해서 호명되었던 그 가족, 아까 요 가족은, 이 가족의 신성성은 이제 다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데, 국가는 이제 새로운 보장들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빈곤율 1위고, 이시류 가족의 취업률 1위고, 자살률 1위와 같은 것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은, 여전히 가족은 피난처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족 중심주의와 같은 그 가족주의는, 국가가 우리에게 호명했던 그 가족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대안일 수 있을 것이냐,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갖고 온 개념이 이거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제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우정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우정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사는 공동체가 자유주의 국가이냐, 아니면 한국의 지금 이런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만들어진 이런 국가냐, 아니면 독일과 같은 조합주의 국가냐, 아니면 삼인주의 국가냐, 이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내 가족과 맺는, 가족의 형태가 규정이 되니까 가족과 맺는 우정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정을 나눠야 되죠. 근데 그 우정은 좋은 공동체와 연관성들이 있고, 그래서 좋은 우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우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깡패들은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나 상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랬다라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정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우정은 뭐냐면 이 우정이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가족이라는 통 안에 천륜이라는 우정으로 이제 사는 우정인 건 거죠. 그러니까 천륜이라는 것들 속에 사는데, 국가는 어떠냐면 오히려 가족을 생산의 단위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사회권이라든가 정치권, 자유권, 민주적이지 않았었을 때 저 천륜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학습되지 않거든요. 민주화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경제적인 가족들 속에서 이제 무기력화되는 아버지,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 속에서 천륜마저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저 가족의 저 우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데리고 이제 자살을 한다든가, 뭐 동반 자살을 한다든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삼인주의 국가 내지는 유럽의 국가들은 저 천륜이라는 우정을 국가라는 단위로, 가족을 국가, 사회적 가족인 국가라는 단위로 넓히고, 그리고 가족을 국민으로 넓히고, 그래서 저 천륜이라는 우정을 시민권이라는 우정, 이게 연대죠. 연대라는 우정으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구촌이 위험해지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구촌의 가족인 세계 시민으로 넓히고, 그리고 세계 시민과 국민과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인간으로 보고 인권이라는 우정,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죠. 그러니까 연대가 이제 천륜이라는 것에 가족의 연대에서 국민국가의 국민들 간의 연대인 시민권에서 지구촌의 시민들,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 인권으로 넓히고, 그리고 이제 동물이라든가 자연을 함부로 다뤘던 것이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존층 파괴라든가 뭐 어떤 기후 재난 같은 거죠. 오게 되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가지만 종을 차별하지 말고 동물과 인간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건 거다. 우리가 공기에 의존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에 의존하고 있지 공기가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대성의 관점들 속에서 모든 생명들, 그리고 모든 지구 거주인들, 그러니까 자연까지 포함한 모두 지구 거주인들의 관점들 속에서 우정을 넓히자, 이제 이런 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족의 범위를 이미 삼인주의 국가들은 사회적 가족인 국가로 넓혔죠. 이 국민의 집이죠. 시민의 집. 넓혔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에 가서 그 가족이 가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가족 책임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인 가족이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주의는 어떤 형태는 간에 존재하거든요. 제가 가족주의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삼인주의자들의 가족주의가 있고, 아까
신자유주의자들의 가족주의가 있고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족주의, 가족 중심주의라고 표현되는 이 가족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규정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제 가족을 상상력에게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해겔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르크스로까지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의 다양한 국가와 연결된 공동체와 연관된 가족의 탄생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은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신자유주의도 들어오고 가부장도 들어온 조합주의도 들어온 그런 가족인데 그 가족이 이제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리고 전 지구촌의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족을 해야 될까 하는 건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리다 같은 사람, 데리다는 가족을 이제 시민결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시민결합이다. 이제 시민결합 이런 건가요? 데리다 얘기예요. 세속 민법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시민결합이란 말로 대체해야 한다. 시민결합은 이제 유니언 시빌이에요. 출산과 영원한 절개에 대한 맹세를 동반하는 결혼의, 이게 부르주아적인 가족이었죠. 출산과 이 결혼에 대한 맹세를 동반하는 출산과 영원한 절개에 대한 맹세를 동반하는 결혼의 종교적 이성애적 가치는 세속국가와 기독교 교회에 양보한 것이다. 결혼이라는 단어와 개념 모함이나 종교적 위선을 제거하고 섹스 파트너들 또한 강제되지 않는 여러 사이에 보편화되고 정제된 유연한 계약이 시민결합으로 대체해야 된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의 이면은 뭐냐면 동성 간의 결혼을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동성 간의 이제 결혼이라든가 그 가족이라는 이 근대적인 산물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국가와 결합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에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호명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좀 해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소개했을 데리다에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다를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리다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 가족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근데 전통적인 부르주아주의 가족은 그러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가족주의, 가족 중심주의는 그러지 못할 거다. 그랬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우정이라는 그 우정의 범위들을 지구촌의 상황에서 그리고 지구촌 위기의 상황에서 한번 우정의 범위를 한번 더 넓혀봐서 가족이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이 과연 어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주의 이 시대에 맞는 가족주의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이제 이번 학기의 주제가 이걸 다 내려주세요. 얼굴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족 애착주의, 가족 지향주의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건가요? 지역주의인데 그 지역주의도 누가 우리에게 부여한 지역주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부여한 지역주의인가의 문제이고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고 민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교육당한 가족주의, 민족주의가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어떤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학기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지금 시점이 되어서는 이제는 좀 의심하고 이제 변화 가능한 모색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가족에 보게 되면 지구촌의 그 위험들 앞에서 여전히 그 가족주의를 부여잡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갖고 새로운 가족주의를 이제 이 공동체 또는 지구촌과 연결시켜서 민주주의와 연결시켜서 그리고 생명권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좀 재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서 이제 4학기 우리 이제 이번 올해 년도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철학 관점편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요새 쓰고 있는 게 필링의 인문학을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링의 인문학이 그 전에 한 7, 8년 전에, 6, 7년 전에 썼던 거와 지금 제가 다시 써보니까 한 80%가 다시 고쳐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아마 새로운 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에 6, 7년 동안은 제 생각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변화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와 확장에 많은 기여가 저한테는 토론하는 동료고 특히 마중물 세미나였거든요. 저도 마중물 세미나를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함께 토론하는 결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마중물 세미나가 그래도 크게 한 텀 정리되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정리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필링의 인문학 그 제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출간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다음 학기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거듭 말씀드린 건데 저의 많은 이 생각의 어떤 확장, 고민의 어떤 그 변화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를 함께 늘 봐주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사회를 잘 보게 되었고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우리 이현석 교수님부터 시작했고 우리 저 동료들 우리 저 학교의 동료들 그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 우리 끊임없이 함께 오pen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시민들 우리 마중물 가족들 이제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마중물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내년에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중물 가족은 이 호혜성들을 갖는가 민주적 어떤 그 호혜적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끊임없이 계속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추진희 선생님도 잘 매일 그 원주에서 달려오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들은 얘기는 4시 16분에 시간을 맞춰놓고 지금도 이 매일 그 세월호를 애도하는 진정한 애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애도가 함께 마중물 가족들과 함께 이뤄서 좀 더 나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그 화두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